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브리퍼입니다. 어, 매달 경매 물건 추천 정기 모임을 하는데, 이 NPL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딩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강의 하기 전에 꼭 한번 한 10분, 20분 정도라도 좀 듣고 오시면은 아마 강의 들으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따로 찍게 됐고요. 일단 NPL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핵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뭐 NPL 관련 책도 많고 강의도 많은데 사실은 이 정도만 알아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다른 거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NPL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실채권이라는 말입니다. 부실채권이라는 말이고, 부실채권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대출을 내줬으면 이자를 갚아야겠죠. 근데 이자를 한 3개월 이상 소유주가 못 갚으면은 이거를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면은 은행의 점수가 낮아져요. 은행도 이제 뭐 내부 심사 뭐 성적표 뭐 이런 게 있겠죠.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어려운 이야기는 다 빼고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소유주가 돈을 못 갚으면은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은행의 점수가 낮아진다. 그러면 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아예 그 은행에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서 어디에 파냐? 보통 이제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유동화 회사. 그러니까 이 싸게라도 이 저렴한 금액에라도 이 채권을 던져야 돼요. 이런 유동화 회사로 왜? 가지고 있으면 은행의 점수가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은행의 점수라기보다는 그 좀 지켜야 되는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부실 채권을 일정 비율 이하로 항상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동화회사에 던지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등기부에 박혀 있는 거는 원금에, 원금의 120% 정도 설정하거든요. 120%. 간혹 11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7.2억에서 120을 나눠보겠습니다. 7억 2천에서 120%를 나누면 6억이죠. 원래 이걸 원금은 6억인 겁니다. 6억. 근데 6억에서 계속 돈을 안 내서 이자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밑에 보시면은 이거 유동화 전문 회사 있죠.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이 채권을 가지고 와서 경매 신청한 건데 청구금은 7억 2천 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 원금 6억에서 이자가 계속 쌓여서 7억 2천까지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자가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올라가거든요. 나머지는 보면은 원래 여기가 원래는 꽉 안 차면은 보통 한 6억 한 3천 얼마, 뭐 6억 5천 얼마 이런 식으로 경매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청구금액 좀 가득 찼습니다. 뭐 사실 그 말인즉슨 뭐 그런 거겠죠. 이거 원래 원금 6억이었는데 1억 2천까지 쌓이려면은 한 20% 쌓이려면 한 기본 한 3, 4년은 그냥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년, 21년 이때부터 이제 계속 쭉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쯤에 유동화에서 아마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PL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유동화 회사가 이 채권을 사올 때 무슨 생각으로 사왔겠어요? 여기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7억 2천이 되어 있는데, 7억 2천이 되어 있으니까, 자, 부동산 가액을 먼저 보겠죠. 13억짜리 상가예요. 13억짜리 상가. 그러면 여기 유동화에서 생각하겠죠. 야, 13억짜리 상가인데, 한 원금 6억이면,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3억짜리인데 채권 최고액 7억 2천이면은 거의 LTV로 따지면은 한 50%, 60% 되는 거죠. 50% 정도. 그러면은 야 이게 경매로 아무리 저렴하게 매각이 되더라도 7억 2천 이상은 받지 않겠냐. 그러면은 7억 2천 이상 받으면 이렇게 배당이 내려오겠죠. 배당이 내려오면 이 근저당권을 사와서 경매를 매각했을 때 이 7억 2천을 일단은 배당으로 고스란히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어쨌든 이 근저당권이
그 경매 가액에 비해서 낮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BIS 비율,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화에서 넘기거든요. 이 뭐 눈물을 머금고 좀 넘기는 거죠. 그러면 유동화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경매 신청을 해서 그 7억 2천짜리를 좀 싸게 사오겠죠. 아무래도 싸게 사와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사왔다. 이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 매각되고 7억 2천에 배당 받으면은 플러스 2억 2천을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일단 유동화 회사가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오는데, 자, 이게 이제 은행과 유동화 회사의 거래입니다. 거래라는 거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동화 전문 회사가 청구 금액 7억 2천, 이 근저당권을 7억 2천짜리를 사왔는데, 아니, 경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한 10억에나 낙찰될 줄 알고 사왔더니, 이게 13억에서 9억이 되고, 9억에서 6억 3천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최저 금액이 6억 3천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유동화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야, 6억 3천까지 내려왔네? 이거 만약에 케이스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더 유찰되거나 더 유찰되면은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7억 2천 다 받을 거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유찰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낙찰이 되는데 아주 낮게 낙찰되는 경우, 뭐 6억 막 5천 이런 식으로, 6억 5천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 근데 뭐 낙찰되는 경우는 일단 생각 안 하겠습니다. 자, 유찰되는 경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찰된다고 생각하면은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쫄리겠죠.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투자자가 와서 야, 이거 지금 최저 매각 금액 6억 3천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한 번 더 내 생각에는 유찰이 될 것 같다. 그럼 유찰되면은 실질적으로 갚으면 얼마죠? 한 4억 4천 되거든요. 너는 지금 채권 7억 2천이나 받아갈 권리가 있는데 4억 4천까지 한 번 더 유찰돼서 떨어지면 너네 너무 손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채권을 이 채권을 어 지금 최저 매각 금액이 6억 3천이니까 한 나한테 6억 5천에 팔아라고 하는 거죠. 너네 지금 이거 유찰될지 아니면 이번에 낙찰될지 솔직히 자신 없지 않냐. 낙찰되더라도 최대가 6억 5천 정도일 것 같은데 그냥 나한테 지금 일반 그 사실 채무인술, 론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좀 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6억 5천에 나한테 채권을 팔아라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유동화 회사에. 그러면은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거 유찰될 수도 있고 낙찰돼도 좀 낮게 낙찰될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감사하게도 투자자가 와서 6억 5천에 사준다고 하네? 그러면은 팔아야겠다. 라고 해서 팔게 되는 거죠. 이 채권을. 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나는 채권을 6억 5천에 사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6억 5천에 사왔어요. 6억 5천에 사왔는데 지금 이 등기에 박혀 있는 채권 최고액은 7억 2천이고 원금 6억인데 이제 채권 최고액 7억 2천 박혀 있는데 청구 금액이 7억 2천이죠. 이거는 원금에서 아까 이자가 꽉 차서 채권 최고액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7억 2천을 풀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이 유동화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당받을 권리를 저한테 6억 5천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분 7억 4천 입찰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NPR 사온 것 같은데 이 7억 2천 앞에 무슨 경매 비용이니 뭐 경매 집행 비용 뭐 필요비 유입비 뭐 최우선 변제금 임금 뭐 당해세 임차 보증금 하고 난 다음에 근저당이 이제 막 그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거죠. 이 근저당 배당보다 앞선 배당이 경매 집행 비용이나 뭐 우선 변제금, 뭐 임금 채권, 뭐 등등등 이 만약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은 그냥 2천만 원 정도 이 사람이 NPL 사왔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7억 4천을 입찰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 앞에 2천만 원 있다고 했죠.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배당하고 7억 4천 중에서 2천만 원 배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7억 2천이 여기로 배당 오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이 지금 유동화 전문 회사 이 근저당으로 이제 채권자 변경을 한 거니까 이 7억 2천을 배당 받으면은 이 유동화 회사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유동화 회사 배당이 되면은 자, 유동화 회사랑 이 뒤에서 이게 저랑 계약했잖아요. 6억 5천에. 그러면은 나는 채권을 6억 5천에 샀고 7억 4천에 내가 그 입찰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7억 4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가서는 7억 4천에 곱하기 80% 대출을 받고 뒤에서는 내가 유동화 회사에 7억 2천 배당시켜 줬으니까 나는 6억 5천에 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이렇게 7천만 원 나한테 또 줍니다. 이게 이제 NPL 투자의 핵심 구조거든요. 높은 금액, 그러니까 배당받을 금액까지 생각해서 내가 높은 금액에 입찰하고 이 높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을 80% 이빠이 받고 그다음에 내가 뒤에서 유동화 회사랑 거래한 이 실제 채권 금액과의 차이를 또 페이백 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내가 한 7억 4천에 80% 받으면은 이게 그 뭐 대출 받고 하면은 이제 실투 금액이 한 1억 5천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7천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은 실투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까지는 거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7억 4천에 입찰을 했지만 7억 4천에 입찰을 했지만 뒤로 7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6억 7천에 이걸 산 거죠. 그렇죠? 6억 7천에 산 건데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이 입찰 금액을 높임으로써 일단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낙찰 금액이 높아서 취득 가액이 비싼 반면에 나중에 양도세도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실투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실투 금액이. 왜냐하면은 내가 결국에는 이 낙찰 가액의 80% 정도, 뭐 90%, 많으면 90%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매지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다른 은행에서는 뒤에서 내가 채권자랑 이 막 거래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금액의 80%를 무조건 해줍니다. 80%에 90%. 그리고 나는 뒤에서 이 NPL 여기랑 또 거래를 했으니까 페이백도 플러스로 받으면은 대출을 사실은 막 100% 넘겨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내 돈 아닌 그 돈이 100% 넘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90% 대출 받았다고 해볼까요? 90% 대출 받고 그러면은 10% 정도가 이제 내 돈이잖아. 7,400이 내 돈인데 여기서 내가 7천만 원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실투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잘하면은 그냥 풀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NPL 구조로. 네, 아무튼 이런 게 NPL의 그 구조였고요. NPL을 일단 시도하려면은 최소한 이 청구 금액 있잖아요. 이 유동화 회사가 받아갈 금액. 이 청구 금액이 이 최저 매각 금액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 내가 다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까지 경매 가격이 내려가야 협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매각 금액 9억인데 유동화 회사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팔겠어요? 안 팔죠. 채권 최고액이 지금 7억 2천인데 이게 유찰되면 유찰됐지. 뭐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다 받아가는 거고 유찰되면은 6억 3천인데 그럼 이때 가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때 가서 뭐 미리 9억인데 뭐 채권 팔려고 할 리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좀 더 보시면 이게 미사역 동선 형성 잘 되는 거였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NPL 가능하다고 적어놨죠. 이게 지금 채권자가 부산은행인데 저희가 은행 거는 못 사오거든요. 유동화 회사가만 사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거 사오려면 대부법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경매도 보면은 부산은행 청구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NPL이야? 유동화 회사에 판 게 아닌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NPL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건 송달 내역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채권자 유 땡땡땡땡땡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채권자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유한회사, 뭐 유동화회사 이런 걸로. 유한회사가 아니고, 이게 유동화 뭐, KFNH 뭐 주식회사 뭐, 땡땡땡땡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유 머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채권을 그 유동화 회사가 들고 있구나. 이거 여기에 유동화 회사 연락하면은 NPL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액이 6억 5천이고 3억 2천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구 금액이 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5억 723만 원이죠. 자, 근저당권 설정 지금 5억 5천인데 이거 5억 5천을 120%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안 떨어지죠. 딱 안 떨어진다는 거는 120%가 아니라 저게 110%라는 말이거든요. 1.1 하면 5억이죠. 이게 원래 사실은 5억인 거예요, 원금이. 원금이 5억이고, 여기에 플러스 이자가 쌓여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쌓였을 때 경매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간 거고, 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이자가 쌓여서 5억 700만 원이니까, 오늘이 지금 26년 4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 2개월만큼의 이자가 아마 더 쌓여 있을 거예요. 더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청구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입찰가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금액 안에서 풀로 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자가 지금 1년 2개월 동안 쌓여서 이제 채권자한테 연락하면 지금까지 이자 쌓인 거 얼마인지 알려주거든요. 한 5억 2천 정도라고 생각해요. 5억 2천. 자, 5억 2천이 쌓였어요. 채권 최고액은 5억 5천. 지금까지 쌓인 거는 5억 2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억 정도 쌓인 거를 뭐 얼마에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유동화회사에서 이 채권을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왔는데 이 3억 2천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유동화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한 그래도 4억 중반 이 정도에는 팔릴 줄 알았는데 사올 때만 해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상가 경기랑 경매 경기랑 안 좋아져서 한 번 더 유찰돼서 3억까지 떨어졌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자가 와가지고, 야, 너희 지금 3억 이전까지 떨어졌는데, 청구 금액 5억 이 정도지 않냐. 어차피 이번에 뭐, 잘 낙찰돼봤자 3억 4천 정도일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낙찰돼봤자 3억 2천일 것 같은데, 3억 2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한테 3억 이제 차라리 팔아라, 나한테. 이번에 유찰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솔직히 요새 경매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회사에서는 이게 한 번 더 유찰되면은 그 채권을 팔아도 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억 2천 정도에 나한테 채권을 판다고 해봅시다. 채권을 팔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5억 2천까지 쌓였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5억 2천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5억 2천 입찰을 하면은 5억 2천 배당이 되겠죠. 왜? 청구 금액이 5억 2천까지 쌓여 있으니까. 근데 5억 2천 배당을 하면은 자, 5억 2천 제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80% 대출을 해준다고요. 80%. 그러면 은행에서는 한 4억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5억 2천에 입찰했는데 내가 채권을 3억 2천에 사왔잖아요. 3억 2천에. 내가 3억 2천에 사온 채권을 5억 2천에 입찰을 해줘서 얘가 5억 2천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유동화 회사가. 그러면은 유동화 회사랑 나랑 이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2억을 페이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왜? 나는 3억 2천에 계약을 했는데 유동화 회사는 5억 2천 배당을 받았잖아요. 내 때문에. 내가 5억 2천 입찰해준 덕분에 5억 2천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당초 계약했던 3억 2천 금액에 맞게끔 이제 2억을 저한테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닌 은행에서 4억 받고 유동에서 2억 받았으니까 내 돈이 아닌 6억이 생긴 거죠. 아시겠죠? 근데 나는 5억 2천에 입찰했잖아요. 그쵸? 그럼 취득세, 신노에서 법무사 비용 해봤자 5%니까 5억 5천이 이제 총 비용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내 돈 아닌 6억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구조가 되면은 플러스 5천, 오히려 풀피가 나는 구조입니다. 풀피.
5억 이천에 입찰했으니까.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이제 좀 높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좀 많이 대폭 낮아지죠. 예.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런 구조인 거고, 그리고 설명할 게, 뭐, 이왕 했으니까 차익 보전도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억 4천 정도의, 입찰을 했는데, 그 요새는 차익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2등 금액이랑 1등, 그 입찰을 하면 1등, 2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만약에 이거 3억 2천에 채권을 사왔어. 그런데 내가 지금 3억 4천에 입찰했잖아요. 3억 4천에 입찰했어. 이게 입찰. 그런데 아무도 여기 만약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단독 입찰이야. 그러면은 내가 3억 2천에 채권 샀는데 3억 4천에 입찰했으니까 유동호 회사가 플러스 2천을 나한테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요새는 차익 보전이라고 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입찰자가 들어왔어요. 입찰자가 3억 3천을 썼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2등이 3억 3천, 1등이 3억 4천, 이라고 했을 때, 원래 유동화 회사는 나랑 3억 2천에 계약해서 내가 3억 4천 입찰했으니까 2천을 줘야 되는데, 차액 보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요새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거의. 2등 금액,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 2등 금액과 내 차익만큼만 주는 거예요. 1천. 이렇게만 줍니다, 요새는.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은 원래 당초 유동화 회사랑 나랑 계약한 금액 차이만큼 2천만 원을 다 주는데 중간에 뭐 3억 3천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3억 3천에서 3억 4천 뺀 이 차익만 이제 저한테 주는 거죠. 이게 차익 보전이라는 특약입니다. 자, 그래서 차액 보전도 좀 잘 생각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고, 이제 채권을 사올 때도 내가 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제 NPL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NPL이 좋은 점은 거의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낙찰 확률을 높이는 거 왜? 내가 어차피 배당을 받고, 내가 뒤에서 유동화 회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페이백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좀 높게 적는 거죠. 예, 높게 적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양도세가 좀 많이 절감된다는 부분, 특히 개인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그 실투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입니다. 낙찰의 확률이, 왜냐면 내가 높게 적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아간다는 거랑,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가 저감된다는 거랑, 그리고 실투가 적어진다는 점, 이 세 가지가 NPL의 핵심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좀 설명드릴 게 사실은 많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물건 설명드리면서 드리고, 너무 이게 길어지면 또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짧게 찍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NPL의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고 오시면은 강의 들을 때 좀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문건 송달에 채권자가 이렇게 변경됐다고 뜨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밑에 이렇게 NPL 담당자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좀 저기 은행에 어디 팔았냐, 어느 유동화 회사에 팔았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채권 팔 생각 있냐? 지금 뭐 청구 금액 지금 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은 청구 금액 얼마 쌓여 있냐? 얼마에 팔 거냐? 뭐 그런 거를 이제 협상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그 유동화 회사랑 채권 계약을 하고 저는 이제 입찰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그 채권 계약할 때 입찰 금액이랑 다 정하고 가거든요. 그 입찰 금액 여기서 이제 계약하면서 딱 정하고 시작하는데
이 계약서에 적힌 입찰 금액을 안 지키면은 계약 무효입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미리 여기서 좀 다 잘 정하고 가야 돼. 뭐 그런 좀 뒤에 또 히스토리들이 좀 많은데 뭐 그런 거는 사실은 하시면서 배우면 되고 MPL의 구조만 먼저 이제 그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찍어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 좀 자세한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좀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